부모를 역병에 잃고 작은아버지에게 쫓겨난 10살 온조, 나무를 하러 간 산속에서 부서진 가마를 발견합니다. 그 안엔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정성껏 돌본 온조. 기억이 온전치 않던 할머니가 기억을 찾자 일어난 놀라운 일. 온조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도깨비 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하나 어린아이에게 찾아드는 죽음이란 예고는커녕 아무런 설명조차 남기지 않는 법이었다. 경기도 어느 산골 마을에 최씨 성을 가진 10살배기 사내 아이가 살고 있었다. 이름은 온조라 하였다. 아비는 산전을 일구는 농부였고 어미는 삼배를 짜며 소박한 살림을 꾸려가는 여인이었다. 가난하되 따뜻한 집이었다. 온조는 그 따뜻함 속에서 자랐다. 봄이면 아비 등에 엎여 씨를 뿌리는 밭을 구경하였고 가을이면 어미 곁에 앉아 도리깨 소리를 들으며 콩깍지를 까는 것을 도왔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온조가 9살 되던 해 여름 마을에 역병이 돌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아랫마을 노인 하나가 쓰러지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사방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갔다. 우물가에는 발길이 끊겼다. 논밭에 나가는 이도 없었고 장터에 사람 모이는 일도 사라졌다.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인 채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것처럼 고요해졌다. 그 역병이 온조의 집 문을 두드린 것은 가을로 접어드는 어기였다. 아비가 먼저 자리에 누웠다. 밥을 먹지 못하고 물도 넘기지 못하였다. 몸에서 열이 치솟아 이불이 흠뻑 젖었으나 아비는 신음조차 크게 내지 않으려 입을 틀어막았다. 아들이 겁먹을까 봐서였다. 어미는 밤새 식초물에 적신 수건으로 아비의 이마를 닦으며 버텼다. 그러나 열흘이 지나도록 열은 내리지 않았고 아비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졌다. 온조는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서 아비의 손을 꼭 붙잡고 앉아 있었다. 아비는 간간히 눈을 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 눈빛 속에 무언가가 가득 담겨 있었는데 온조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는 알지 못하였다. 아비는 그달을 넘기지 못하였다. 어미는 아비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듯 더욱 부지런히 움직였다. 그러나 그 부지런함이 오히려 몸을 더 빨리 갉아먹었는지도 몰랐다. 아비를 잃은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아 어미 또한 자리에 눕고 말았다. 역병은 이미 어미의 몸속에도 들어와 있었던 것이었다. 온조는 어미 곁에서 똑같이 버텼다. 약초를 구해오겠다고 혼자 산을 오르기도 하였고 먼 이웃집 문을 두드려 도움을 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역병이 도는 시절이었다. 문을 열어주는 이가 없었다. 산에서 구해온 풀뿌리가 어미에게 어떤 효험이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저 끌어올리는 것이 온조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어미는 죽기 전 날 밤 온조의 손을 꼭 쥐었다. 아들아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떨렸다. 온조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어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사람이 살다 보면 무너질 때가 있느니라. 그럴 때 도망치지 마라. 버티는 사람이 마지막에 남는 법이다. 라고 하였다. 그것이 어미의 마지막 말이었다. 이듬해 봄이 다 되어서야 역병은 마을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최신의 집에는 이미 아무도 남지 않아 있었다. 오직 10살의 온조만이 홀로 그 빈집에 앉아 있었다. 작은아버지가 찾아온 것은 봄비가 처음 내리던 날이었다. 아비의 아우인 그 사내는 평소에도 형네 살림을 탐하는 눈치가 역력하였으나 형이 살아있는 동안은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 형도 없고 형수도 없었다. 남은 것은 10살짜리 조카와 그 조카가 딛고 선 작은 땅떼기와 초가집 한 채였다. 작은 아버지는 형의 제삿밥도 챙기기 전에 집안을 훑어보았다. 세간을 손으로 쓸어보고 밭의 넓이를 발걸음으로 재었다. 그러고는 온조에게 말하였다. 너는 갈 데가 없으니 내가 데려다 키워주마. 대신 집과 밭은 내가 맡아 관리해야겠다. 온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 눈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말은 거짓이었다. 집에서 온조에게 주어진 것은 식구들의 밥을 짓고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돼지를 먹이는 일이었다. 밥은 늘 모자랐고 이불은 낡은 것 하나뿐이었다. 작은 아버지의 처는 온조를 대놓고 구박하였고 그 아이들은 온조의 밥그릇을 발로 차기도 하였다. 온조는 버텼다. 어미의 말을 생각하며 버텼다. 그러나 버팀이 끝날 때가 왔다. 작은 아버지의 빚이 불어나기 시작하자 그 화살은 어김없이 온조에게 향하였다. 어느 날 밤 작은 아버지는 온조의 멱살을 잡고 마당으로 끌어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먹여 살릴 수가 없다. 나가라. 그 말 한마디였다. 온조는 그날 밤 맨몸으로 길 위에 서게 되었다. 마을 어귀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온조가 발걸음을 옮긴 곳은 산이었다.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산 쪽으로 발이 움직였다. 아비와 함께 나무를 하러 오르던 그 산길이 어둠 속에서도 발에 익었다. 마을 위쪽 산중턱에 오래전부터 비어있는 집이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그 집을 흉가라 불렀다. 주인이 죽고 나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 하여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돌았다. 담이 부서지고 지붕 한쪽이 내려앉은 집이었으나 바람을 막는 벽만큼은 살아있었다. 온조는 그 집의 문을 밀고 들어갔다. 쥐 한 마리가 어둠 속으로 달아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뿐이었다. 그날 밤부터 그 흉가가 온조의 집이 되었다. 마을로 내려가면 작은 아버지의 눈에 띌까 두려웠고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사람들의 눈이었다. 부모를 잃고 집에서도 쫓겨난 아이를 바라보는 그 눈길이 무거웠다. 차라리 산속이 낫다고 온조는 생각하였다. 혼자인 것은 마찬가지이되 산속에서는 누구도 온조를 불쌍히 여기며 바라보지 않았다. 흉가 생활은 고달팠다. 먹을 것을 구하는 일도 어려웠지만 겨울을 앞두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땔감이었다. 집 주변에 있는 잔가지들은 이미 대부분 거두어들였고 조금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쓸만한 나무를 구할 수 있었다. 온조는 날이 밝기도 전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다른 나무꾼들보다 먼저 산에 들어가야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새벽 하늘이 채 밝지 않은 시각, 온조는 끈을 어깨에 메고 산길을 올랐다. 서리가 내린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나무 사이로 스미는 새벽바람이 차가워 귀끝이 금방 얼어들었다. 온조는 손을 오므려 입김을 불어넣으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한참을 오르다 온조는 평소에 잘 오지 않던 산길 옆 골짜기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거기라면 아직 손대지 않은 마른 나무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골짜기 입구를 지나 조금 더 들어가자 예상대로 굵은 가지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온조는 짐짓 기뻐하며 가지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때였다. 풀숲 사이에서 무언가 어슴푸레 보이는 것이 있었다. 처음에는 눈이 어두워 잘못 본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한 발짝 더 다가가자 그것의 윤곽이 분명해졌다. 가마였다. 나무로 된 4인교 형태의 가마인데 양쪽 채가 부러지고 지붕 한쪽이 무너져 풀숲 속에 반쯤 파묻혀 있었다. 가마 겉면의 칠은 벗겨져 나무결이 드러났고 앞 발판은 아예 없어져 있었다. 온조는 한동안 그 가마를 바라보았다.
사람이 버린 것임에는 틀림없었다. 이런 산속에 가마가 있다는 것이 이상하였으나 어차피 이미 부서진 것이었다. 온조의 눈에는 그것이 그저 땔감으로 보였다. 단단한 나무로 된 것이니 겨울 내내 쓰기에 충분할 것이었다. 온조는 가마 쪽으로 다가가 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보았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나무가 습기를 머금어 있었다. 온조는 좀 더 힘을 주어 당겼다. 그때 가마 안쪽에서 소리가 났다. 작고 낮은 소리였다. 숨결 같기도 하고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것 같기도 하였다. 온조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짐승이 들어가 있는 것일 수도 있었다. 아니면 바람 소리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온조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몸을 낮추어 가마 문 쪽을 들여다보았다. 안에 사람이 있었다. 노인이었다. 백발이 헝클어진 채 가마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였고 입술은 거무스름하게 변해 있었다. 옷은 두껍고 고운 것이었으나 군데군데 찢겨 있었고 한쪽 손목에는 아직 피가 굳어 있는 자국이 남아 있었다. 숨은 쉬고 있었다. 가슴이 아주 얕게 그러나 분명히 오르내리고 있었다. 온조는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어른을 부르러 가야 하나. 그러나 마을로 내려가면 사람을 만나야 하였다. 나무꾼들을 찾아야 하는데 아직 해도 다 뜨지 않은 이른 시각이었다. 그 사이 노인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온조는 결심하였다. 가마 문을 열고 손을 뻗어 노인의 어깨를 흔들었다. 할머니, 할머니라고 불렀다. 노인의 눈꺼풀이 아주 조금 떨렸다. 온조는 다시 흔들었다. 할머니, 살아계십니까? 이번에는 노인의 눈이 조금 더 열렸다. 흐릿한 눈동자가 천장 쪽을 향해 있다가 천천히 온조 쪽으로 옮겨왔다. 노인은 온조를 바라보았다. 말은 하지 않았다. 다만 그 눈이 온조의 얼굴에 꽂혀 움직이지 않았다. 제정신이 아닌 눈빛이었다. 어디를 보는지, 무엇을 보는지 그 눈동자 안에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것처럼 공허하였다. 온조는 노인의 손을 잡았다. 싸늘하였다. 그러나 분명 살아있는 온기가 남아 있었다. 온조는 자신의 두 손으로 노인의 손을 감싸쥐고 천천히 비볐다. 한참 그렇게 하자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온조의 손을 쥐어왔다. 할머니, 일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온조가 물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손을 놓지는 않았다. 온조는 천천히 노인의 상체를 일으켰다. 노인은 힘이 없어 온조의 어깨 쪽으로 쓰러지듯 기울었다. 온조는 그 몸을 받쳐들었다. 10살짜리 아이가 노인 한 명을 부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온조는 멈추지 않았다. 나무는 나중에 와서 해도 된다. 지금은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한다. 온조는 그렇게 생각하며 노인의 손을 꼭 쥐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새벽 안개가 산 아래로 깔려 있었다. 그 안개 속으로 작은 아이와 늙은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흉가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찬 공기가 코를 찔렀다.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란 이런 것이었다. 냉기가 벽에 배어 있어 바깥보다 오히려 더 차게 느껴지는 날이 있었다. 온조는 노인을 구석 쪽으로 이끌어 자신이 깔고 자던 가마니 위에 뉘었다. 노인은 여전히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말이 없었다. 온조는 먼저 불을 피웠다. 아궁이 옆에 쌓아둔 잔가지를 끌어모아 불쏘시개를 집어넣고 부시를 쳤다. 손이 차가워 두세 번 실패하였으나 결국 작은 불씨가 살아났다. 불길이 가지 끝에서 타오르기 시작하자 온조는 그 앞에 한동안 쭈그려 앉아 손을 쪼이며 온기를 되찾았다. 아궁이에 불이 오르자 방바닥이 조금씩 따뜻해졌다. 온조는 물을 담아둔 항아리에서 바가지로
물을 떠 작은 솥에 올렸다. 마른 옥수수 몇 알을 넣고 끓이기 시작하였다. 제대로 된 국이라 할 수는 없었으나 그것이 온조가 내어줄 수 있는 전부였다. 노인은 바닥이 따뜻해지자 조금씩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떨림이 잦아들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온조는 끓인 물을 조금 식혀 노인의 입가에 가져갔다. 노인은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다. 온조가 바가지 끝을 노인의 입술에 가볍게 댔더니 그제야 노인이 반사적으로 입을 열었다. 물이 조금씩 넘어갔다. 노인의 목젖이 움직였다. 그렇게 물을 2모금 넘기고 나서야 노인은 눈을 온조에게 고정시켰다. 이번에는 아까처럼 공허한 눈빛이 아니었다. 뭔가를 인식하려는 듯 눈에 힘이 들어갔다. 그러나 말은 나오지 않았다. 입술이 조금 달싹이다가 다시 닫혔다. 온조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다. 어른들에게 해야 할 말이라든가 상황을 풀어야 하는 방법이라든가를 온조는 잘 알지 못하였다. 그저 옆에 있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 여겼다. 노인의 손은 이제 아까보다 따뜻해져 있었다. 온조는 그것이 다행이라 생각하며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가지를 더 집어넣었다. 밤이 깊어졌다. 노인은 잠든 것인지 기절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로 다시 눈을 감았다. 온조는 제 끼니도 옥수수 죽 한 그릇으로 때웠다. 빈 그릇을 내려놓고 나서 온조는 한동안 불을 바라보았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순서 없이 오갔다. 부서진 가마, 풀숲 사이의 노인, 그 싸늘하고도 작은 손. 왜 그 손을 잡았는지 온조는 자신도 잘 알지 못하였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다. 아비가 쓰러졌을 때 그 손을 잡고 놓지 않으려 했던 것처럼, 어미가 식어갈 때 어떻게든 온기를 전해보려 2 손으로 감쌌던 것처럼, 어쩌면 온조는 그 손을 잡는 방법밖에 모르는 아이였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이 눈을 떴다. 온조가 아궁이 앞에서 불을 살리고 있을 때였다. 등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노인이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힘은 없었으나 스스로 팔을 짚어 몸을 세우려 하고 있었다. 온조는 얼른 달려가 노인의 등을 받쳤다. 노인이 입을 열었다. 여기가 어디냐 하는 물음이었다. 목소리가 모래알이 구르듯 거칠고 낮았으나 말은 분명하였다. 온조는 산중턱의 빈집이라고,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라고 대답하였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물었다. 내가 나를 데려왔느냐? 온조가 그렇다고 하자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또 물었다. 너는 누구냐? 온조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였다. 노인은 그 이름을 한번 되뇌이더니 고개를 들어 사방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방 안은 허름하였다. 벽 한 곳에 금이 가 있었고 창문을 막은 창호지는 누렇게 바래어 있었다. 세간이라 할 것도 없었다. 작은 솥 하나와 항아리 몇 개, 가마니 하나가 전부였다. 노인은 그 모습을 한참 보다가 내 집이냐 하고 물었다. 온조는 그렇다고 하였다. 노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으나 입을 다물었다. 그 눈 속에 무언가가 오가고 있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온조로서는 알 수 없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노인은 자신이 어떻게 그 가마 속에 있었는지를 전혀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모르는 것 같았다. 가마가 어쩌다 그곳에 있었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온 사람인지, 노인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답하지 못하였다. 기억이 없는 것이 분명하였다. 눈에는 불안한 빛이 일었으나 겉으로 내색하지 않으려는 듯 입을 굳게 다물었다. 온조는 그것에 대해 더 묻지 않았다. 어차피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그 노인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었다. 온조는 남아있는 옥수수로 다시 죽을 끓였다. 이번에는 산에서 캐어다 말려놓은 도라지 뿌리 몇 쪽을 넣었다. 노인이 그릇을 손에 받아들고 스스로 숟가락을 들었다. 첫 술을 떴다. 두 번째 술을 떴다. 노인은 천천히 그러나 끝까지 그릇을 비웠다. 온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안도하였다. 살겠다. 이 할머니는 살겠다. 온조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였다. 날이 가고 달이 바뀌어도 노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끝내 기억해내지 못하였다. 이름도 없고 고향도 없고 가족도 없는 사람처럼 노인은 그저 흉가의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온조는 그런 노인을 자연스럽게 할머니라 불렀다. 노인도 그 호칭에 거부하지 않았다. 흉가의 살림은 여전히 빈약하였다. 그러나 둘이 되자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생겨났다. 노인은 처음에는 몸을 가누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으나 일주일이 지나자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보름이 지나자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살리는 일을 거들었다. 한 달이 지나자 온조가 산에서 캐어온 풀뿌리들을 손질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알아서 하기 시작하였다. 이상한 일이었다. 자신이 누구인지는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손은 기억하고 있었다. 노인이 풀뿌리를 손질하는 방식은 무척 능숙하였다. 칼을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고 어떤 뿌리는 껍질을 벗기고 어떤 뿌리는 그대로 써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았다. 온조가 신기하여 물어보면 노인은 고개를 갸웃하며 그냥 손이 가는 대로 하였을 뿐이라고 하였다. 어느 날 온조가 산에서 낯선 풀을 한 다발 캐어왔다. 생김새가 특이하여 가져왔으나 먹어도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노인이 그것을 받아들고 냄새를 맡더니 천천히 잎을 살폈다. 그러고는 이것은 약으로 쓰는 것이라고 가을에 몸이 냉해진 이들에게 다려 먹이면 좋다고 하였다. 그 말을 하는 동안 노인의 눈빛이 깊어졌다. 마치 아주 먼 곳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그날부터 노인은 온조에게 약초를 가르쳤다. 무슨 풀이 어디에 좋고 어느 것은 열을 내리고 어느 것은 통증을 가라앉히는지를 하나씩 일러주었다. 온조는 처음에는 그저 귀동냥으로 듣다가 이내 나뭇가지에 흙을 묻혀 배운 내용을 마당에 적어가며 외우기 시작하였다. 글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으나 아비에게서 가장 기초적인 글자만큼은 배워두었던 것이 이럴 때 도움이 되었다. 노인의 가르침은 단순한 풀이름에 그치지 않았다. 어떤 계절에 어디서 자라는지, 어느 부위를 쓰고, 어느 부위는 버려야 하는지, 어떻게 말리고 어떻게 다리는지까지 일러주었다. 노인은 가르치는 동안 자주 말이 막혔다. 단어가 혀끝에서 맴돌다가 결국 나오지 못하는 일이 잦았다. 그럴 때면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그래도 틀리지 않게 손으로 시범을 보여주었다. 온조는 그렇게 배운 것을 들고 마을 아랫길 약재상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약재상 주인이 10살배기 아이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았다. 그러나 온조가 내어놓은 약초들의 품질이 나쁘지 않았다. 손질도 제법 깔끔하였다. 약재상 주인은 한두 가지를 골라 값을 쳐주었다. 아주 많은 돈은 아니었으나 그것으로 쌀 한 줌과 소금을 살 수 있었다. 온조는 그 쌀을 들고 흉가로 돌아왔다. 노인 앞에 쌀을 내어놓자 노인은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더니 눈가를 손등으로 문질렀다. 우는 것인지 아닌지 온조는 알 수 없었다. 노인은 손을 내밀어 온조의 머리를 한번 가볍게 두드렸다. 잘하였다 라는 말이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것 같았다. 계절이 바뀌면서 온조의 약초 솜씨는 조금씩 늘었다. 어느 비탈에 어느 풀이 자라는지를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게 되었다. 봄에는 쓴바귀와 냉이를 캐고
여름에는 달개비와 쑥을 거두었으며 가을에는 뿌리 약재를 위주로 산을 돌았다. 그것들을 잘 손질하여 약재상에 내다 팔자 조금씩이나마 살림이 안정되었다. 쌀독이 완전히 비는 날이 줄었고 된장 한 덩이를 사둘 여유도 생겼다. 노인은 그러는 동안 조금씩 건강을 되찾아갔다. 안색이 돌아왔고 허리를 펴고 앉을 수 있게 되었다. 말수도 처음보다 늘었다. 그러나 기억만큼은 돌아오지 않았다. 어느 날 문득 무언가 떠오르는 듯 노인이 손을 멈추고 먼 곳을 응시하는 일이 있었다. 그럴 때면 온조는 묻지 않고 기다렸다. 노인은 그 눈빛을 거두고 다시 손을 움직이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앞을 보았다. 기억이란 것은 억지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온조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어미가 마지막 날 밤에 무슨 말을 하였는지, 그 목소리가 어땠는지를 온조도 어느 날부터인가 선명하게 떠올리지 못하게 되었다. 사람의 기억이란 꼭 간직하고 싶은 것부터 먼저 흐릿해지는 법인지도 몰랐다.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두 번째 가을이 왔다. 흉가의 빈뜰에 온조가 심어둔 쑥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노인은 그 쑥을 한 다발 뽑아 처마 끝에 거꾸로 매달았다. 말리면 겨울에 쓴다고 하였다. 온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 집이 조금은 집다워졌다고 생각하였다. 귀신이 산다던 흉가에 이제 처마 끝에 쑥 다발이 매달려 있었다. 노인이 그날 저녁 온조에게 물었다. 너는 이 집에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온조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였다. 역병이라고 하였다. 작은아버지가 쫓아냈다고 하였다. 짧고 담담하게 말하였으나 끝에 가서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윽고 손을 뻗어 온조의 손을 가만히 덮었다. 그 손이 따뜻하였다. 산속 가마 안에서 온조가 처음 잡았을 때 그토록 싸늘하던 손이 이제는 온조의 손을 감싸기에 충분한 온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겨울은 유독 눈이 많이 내렸다. 산중턱 흉가 주변에도 무릎까지 눈이 쌓였다. 온조는 아침마다 처마 아래 쌓인 눈을 쓸어내고 아궁이에 불을 살리고 말려둔 약초 다발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였다. 그 순서가 이제 몸에 배어 있었다. 노인은 겨울이 깊어지면서 부쩍 말이 늘었다. 밥을 먹다가 문득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이야기를 꺼내는 일이 잦아졌다. 약재를 손질하다가 이것은 어디 지방에서 많이 나는 것이라고, 저것은 물가 근처에서 자라는 것이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온조는 그 말들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다. 그 말들 속에 노인의 기억 조각들이 실려 있다는 것을 알아채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밤이었다. 온조가 촛불 옆에서 약초 이름을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써가며 외우고 있을 때였다. 노인이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내가 어릴 적에 장부를 적는 일을 배웠다고 하였다. 손으로 쓰는 일을 좋아하였다고 하였다. 그러고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장부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스스로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온조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다. 할머니, 장사를 하셨습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모르겠다 하였다. 그러나 그 표정이 완전히 모르는 사람의 표정은 아니었다. 어딘가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은 얼굴이었다. 그 뒤로 며칠이 지나 노인은 또 한 가지를 말하였다. 포목이라는 단어였다. 온조가 낡은 옷자락을 꿰매고 있을 때 노인이 다가와 천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더니 이것은 오리 고르지 않다고 하였다. 좋은 포목은 만져보면 바로 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천의 결을 따라 쓸었다.
그 손짓이 무척 익숙하였다. 포목, 장부. 그 두 가지가 온조의 머릿속에서 함께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마을에서 나무를 팔고 오던 온조가 언덕 아래 길에서 낯선 사내들이 나누는 말을 얼핏 들었다. 사내들은 장사꾼 차림이었고 그중 한 명이 윗마을 쪽을 손으로 가리키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강 건너 거상이 아직도 소식이 없다고, 그 자식이 어미를 산에다 버렸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관에서 조용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온조는 걸음을 멈추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다. 거상, 산, 어미. 온조는 그날 저녁 흉가로 돌아와 노인 앞에 앉았다. 그리고 낮에 들은 이야기를 천천히 꺼냈다. 강 건너에 큰 장사를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아들이 어미를 산속에 버렸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였다. 혹시 기억나시는 것이 없으시냐고 물었다. 노인은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러다 눈빛이 흔들렸다. 손이 저도 모르게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노인은 한동안 입을 다물고 앉아 있다가 나지막이 말하였다. 가마 안에 있었다. 어두웠다. 흔들렸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온조는 노인의 손을 잡았다.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잡았다. 할머니, 괜찮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됩니다. 온조가 말하였다. 노인은 그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다. 눈 아래로 무언가가 흘러내렸다. 노인은 닦지 않았다. 그날 밤 온조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아들이 어미를 버렸다는 것, 그 어미가 바로 이 할머니일 수도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 할머니는 죽을 뻔하였다는 것, 산속 가마 안에서 홀로, 겨울이 오기 전에 온조가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를 생각하자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온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하였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있다. 그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 작은아버지를 통해서 알았다. 그러나 자신의 어미를 산속에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온조가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운 종류의 나쁨이었다. 바람이 처마를 긁는 소리가 났다. 눈이 또 내리는 것 같았다. 온조는 이불을 여미고 눈을 감았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노인은 어느 날 아침 일어나 이마를 짚으며 한동안 앉아 있었다. 얼굴이 창백하였다. 온조가 괜찮으시냐고 물었더니 노인은 고개를 젓지도 끄덕이지도 않고 그저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입을 열었다. 내 이름은 황씨라고 하였다. 황씨 성의 이름은 복내라 하였다. 남편은 포목 장사를 크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신이 그 뒤를 이어 장사를 이어받아 30년 가까이 키워왔다고 하였다. 전국 여러 곳에 거래처가 있었고 창고도 여러 채였으며 부리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고 하였다. 아들이 하나 있었다. 영특하게 키웠으나 자라면서 욕심이 많아졌다. 어미가 재산을 쥐고 있는 것을 못마땅히 여겼다. 어미에게 재산을 넘기라 하였으나 황 씨는 아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여겨 거절하였다. 그 뒤로 아들과의 사이가 벌어졌다. 황 씨는 말을 잇다가 손을 내려다보았다. 가마를 탔던 날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고 하였다. 어딘가로 이동하는 중이었는데 가마꾼들이 갑자기 멈추었다. 낯선 목소리들이 들렸다. 그 뒤로 기억이 없다고 하였다. 가마 안에 무언가가 더해졌고 그것을 마셨거나 맡은 것 같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어둠뿐이었다고 하였다. 온조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다. 아들이 꾸민 일임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가마꾼들을 사서 어미를 산속에 버린 것이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버려두면 자연히 사라질 것이라 여긴 것이었다.
황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온조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이전과 달랐다. 흐릿하지 않았다. 맑고 깊었다. 온조야 하고 불렀다. 온조는 그 부름에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황 씨가 말하였다. 내가 내 손을 잡지 않았다면 나는 그 산속에서 그대로 사라졌을 것이다. 온조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자코 있었다. 황 씨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기억을 잃고 있는 동안 이 집에서 내가 밥을 짓는 것을 보았다. 내가 산을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내가 새벽에 혼자 일어나 불을 살리는 것을 보았다. 그 아이가 10살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그 말이 온조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다. 온조는 눈을 깜빡였다. 눈이 조금 뜨거워졌으나 돌아서지 않았다. 황 씨는 이윽고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온조가 작은아버지에게 쫓겨났다는 것을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하였다. 몇 달 전에 온조가 잠든 사이 마당에서 쑥을 손질하러 나갔다가 길을 지나는 마을 사람에게 들었다고 하였다. 부모를 역병으로 잃고 작은아버지 손에 쫓겨난 아이가 산속 흉가에 산다는 것을 마을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었다는 것도 온조는 그것을 몰랐다. 자신의 이야기가 마을에 퍼져 있는 줄은 짐작하지 못하였다. 황 씨가 말하였다. 그 집과 땅은 내 부모의 것이었다. 작은아버지가 가져간 것은 옳지 않다. 온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10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황 씨가 일어나며 말하였다. 내가 있다. 나와 함께 관아로 가자. 온조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멈추어 있었다. 관아. 그 두 글자가 크게 느껴졌다. 황 씨는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온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 온조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창밖으로 봄눈이 내리고 있었다. 녹을 눈이었다. 땅에 닿기가 무섭게 스며들어 사라지는 봄눈. 황 씨와 온조는 그 눈 속에 서서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이 없어도 충분하였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두 사람은 나란히 문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다. 관아로 가는 길은 멀었다. 산중턱 흉가에서 고을 관아까지는 반나절을 꼬박 걸어야 닿을 수 있는 거리였다. 황 씨는 오랜 시간 몸을 추스른 덕에 걸음걸이는 제법 안정되어 있었으나 이따금 숨이 가빠져 길가 바위에 잠시 걸터 앉아야 할 때도 있었다. 온조는 그럴 때마다 황 씨 곁에 조용히 서서 기다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이 걸음 자체가 이미 오래 기다려온 것이었다. 봄 햇살이 아직 서늘한 바람과 섞여 내려왔다. 길섭의 냉이가 하얀 꽃을 피우고 있었다. 온조는 그것을 보며 저것은 뿌리째 캐서 된장에 박아두면 겨울에 좋다는 것을 떠올렸다. 무엇을 보든 약초와 살림에 연결 짓는 버릇이 어느새 몸에 배어 있었다. 관아 앞에 당도하였을 때 문지기가 두 사람을 훑어보았다. 낡은 옷차림의 아이와 허름하나마 자태가 범상치 않은 노인. 문지기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용건을 물었다. 황 씨는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강 건너 포목 거상 황복래라고 하였다. 문지기의 눈이 흔들렸다. 그 이름은 이미 관아 안에서도 알려진 이름이었다. 실종된 거상, 그 행방을 두고 아들 쪽에서 연락이 오고 수상한 자들의 진술이 오가고 있었으므로 황 씨는 안으로 들어서며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다. 온조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 원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흉가에서 옥수수 죽을 마시던 그 노인과 지금 관아 마당을 걷는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발걸음 속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무언가가 살아나 있었다. 사또를 만나는 자리에서 황 씨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풀었다.
지난 가을 가마를 타고 이동하던 중 의식을 잃었던 것, 산속에서 눈을 떴을 때 이미 가마가 버려져 있었던 것, 10살 배기 아이가 자신을 발견하여 흉가로 데려다 돌보아 준 것, 그리고 기억을 잃었다가 서서히 되찾아온 것까지 하나씩 또렷하게 말하였다. 사또는 황 씨의 말을 받아 적으며 중간에 몇 가지를 물었다. 황 씨는 막히지 않고 대답하였다. 온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사또가 이 아이가 너를 돌보았다는 것이냐 하고 물었을 때 황 씨는 그렇다고 하였다. 자신도 먹기 어려운 살림에 낯선 노인을 들이고 밥을 나누고 약초를 베어 팔아가며 겨울을 났다고 하였다. 사또가 온조를 바라보았다. 온조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황 씨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황 씨는 아들의 이름과 거처를 밝혔다. 가마꾼들을 매수하였을 것이라고, 자신을 산속에 버려두어 자연히 사라지게 하려 한 것이라고 하였다. 사또는 이미 그 방면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 하였다. 황 씨가 직접 나타난 것은 그 조사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황 씨는 그 자리에서 아들에 대한 처벌보다 먼저 온조의 일을 꺼냈다. 이 아이의 부모가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땅과 집을 작은아버지가 차지하였다고 하였다. 아이를 내쫓고 재산을 가로챈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하였다. 사또는 황 씨의 말을 듣고 난 뒤 온조에게 다시 한번 이름과 마을 이름을 물었다. 온조는 또렷하게 대답하였다. 사또가 아전을 불렀다. 해당 마을의 토지 기록을 가져오라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루마리가 펼쳐졌다. 최 씨 부부의 이름 아래 기재된 밭과 집의 기록이 거기에 있었다. 아직 이름이 바뀌지 않은 채였다. 작은아버지가 공식적으로 명의를 바꾸는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었다. 온조의 이름은 최 씨 부부의 자식으로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 사또는 천천히 붓을 들었다. 온조는 그 순간을 기억하였다. 관아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사또가 붓을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봄바람이 창문을 가볍게 흔들었고 황 씨가 온조의 어깨에 손을 살며시 올렸다. 그 손의 무게가 든든하였다. 관아에서 돌아오는 길은 갈 때와 달랐다. 발걸음이 같아도 몸 안에 든 것이 달랐다. 온조는 걸으면서 가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이 오늘 관아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황 씨의 손이 곁에 있었다. 그것이 지금은 충분하였다. 황 씨의 아들에 대한 처리는 빠르게 이루어졌다. 가마꾼들을 추적한 결과 그 중 한 명이 결국 실토하였다. 황 씨 아들의 지시로 어미를 산속에 버리고 왔다는 것이었다. 황 씨의 아들은 결국 관아 포졸들에게 끌려가게 되었고 그가 장악하고 있던 황 씨의 재산과 창고, 거래처의 장부는 모두 본래 주인인 황 씨에게 돌아오게 되었다. 황 씨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쁜 얼굴도 아니었고 슬픈 얼굴도 아니었다. 다만 눈을 감고 잠시 앉아 있다가 이윽고 일어나 온조의 머리를 두드렸다. 잘 되었다 라고만 하였다. 온조의 작은아버지에 대한 일은 조금 더 복잡하게 돌아갔다. 관아에서 공식 문서가 작은아버지에게 전달되었다. 최 씨 부부의 집과 밭은 법도에 따라 유일한 자식인 온조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작은아버지는 처음에 버텼다. 이미 자신의 살림과 빚이 그 땅과 묶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황 씨 쪽에서 사람을 보내 작은아버지의 빚 내역을 확인한 뒤 온조의 이름으로 그 빚을 정리해 주었다. 빚이 사라진 대신 집과 땅은 온조에게 넘겨져야 하였다.
작은아버지는 그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다. 빚을 갚아준 것이 조카라는 사실이, 그것도 자신이 내쫓았던 그 아이라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눈치였다. 온조는 그 자리에서 직접 작은아버지를 만나지는 않았다. 황 씨가 그럴 필요 없다고 하였다. 온조는 그 판단을 따랐다. 그러나 온조는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결심하였다. 원망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작은아버지가 한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에 마음을 묶어두면 자신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어미가 말하였다. 버티는 사람이 마지막에 남는 법이라고. 온조는 버텼다. 그리고 남았다.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집 문서가 온조의 손에 들어온 날, 황 씨와 온조는 함께 부모의 묘를 찾아갔다. 묘는 마을 뒤편 나지막한 언덕 위에 있었다. 역병이 돌던 시절 마을 사람들이 급히 써준 것이어서 봉분이 작고 표식도 변변치 않았다. 온조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오래 그 자리에 있었다. 황 씨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기다렸다. 봄바람이 언덕을 타고 올라왔다. 온조의 손이 봉분 위에 흙을 가볍게 쓸었다. 손 안에 흙이 담겼다. 온조는 그것을 꼭 쥐었다가 천천히 펼쳐 내려놓았다. 아버지, 어머니. 온조는 속으로 불렀다. 집에 왔습니다. 이제 이 집이 저의 것이 되었습니다. 부끄럽지 않겠습니다. 묘 앞에 절을 올렸다. 한 번, 두 번 깊게 절하였다. 이마가 땅에 닿을 때 눈이 뜨거워졌다. 그러나 일어설 때는 눈이 맑았다. 황 씨가 다가와 말없이 온조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언덕을 내려갔다. 언덕 아래에는 부모가 살던 집이 보였다. 작은아버지가 살던 흔적이 남아있어 조금 낯설었으나 그 집의 뼈대는 여전히 온조가 아이적에 보던 그 집이었다. 초가지붕의 곡선, 살인문의 기울기, 마당 한쪽의 감나무. 감나무는 아비가 온조가 태어난 해에 심었다는 나무였다.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온조는 살인문 앞에 섰다. 황 씨가 옆에 서서 말하였다. 들어가자. 온조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다. 경첩이 삐걱거렸다. 그 소리가 낯설지 않았다. 오래전에도 이 소리를 들었다. 이 문을 열고 아비가 들어오던 것을 보았다. 이 소리에 어미가 마당으로 나와 맞이하던 것을 기억하였다. 온조는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감나무 아래에 잠시 서서 하늘을 보았다. 파란 하늘이었다. 황 씨는 재산을 되찾은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흉가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황 씨는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기에 앞서 온조와 함께 그 흉가를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았다. 오래 살지는 않았으나 그 집에서 보낸 시간이 가볍지 않았다. 아궁이 앞에 남아있는 재의 흔적,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쑥 다발의 자국,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긁어 썼다가 지워진 글자들. 황 씨는 그것들을 하나씩 바라보다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이 집이 나를 살렸다. 온조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황 씨는 다시 말하였다. 내가 나를 살렸다. 온조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가 스스로 사신 것이라고 하였다. 황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었다. 흉가에 와서 처음으로 보는 웃음이었다. 그 뒤 황 씨는 온조를 자신의 거처로 데려갔다. 강 건너 마을에 있는 황 씨의 집은 온조가 살던 흉가와는 비교할 수 없이 넓고 반듯하였다. 행랑채와 안채가 따로 있었고 창고가 두 채였으며 부엌에는 큰 솥이 여러 개 걸려 있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황 씨가 돌아오자 하나씩 나와 마당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황 씨를 보고 각자 다른 표정을 지었다. 안도한 얼굴, 반기는 얼굴, 눈물을 삼키는 얼굴. 황 씨는 그들 앞에 서서 짧게 말하였다.
돌아왔다. 이 아이가 내 손자다. 그 말이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들렸다. 온조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손자. 황 씨가 스스로 그 말을 하였다. 공식적인 입양의 절차는 따로 밟아야 할 것이었으나 황 씨는 그보다 먼저 이 자리에서 모두에게 밝힌 것이었다. 사람들은 온조를 바라보았다. 작고 마른 아이였다. 손은 거칠었고 옷은 낡았다. 그러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눈빛을 보고 고개를 숙였다. 어서 오십시오. 라는 인사가 하나씩 이어졌다. 그날부터 온조의 하루는 달라졌다. 새벽에 혼자 일어나 불을 살리는 일은 없어졌다. 밥을 스스로 지어야 하는 일도 없어졌다. 그러나 온조는 그렇다고 손을 놓지 않았다. 황 씨의 집에서 온조는 아침이 되면 황 씨의 방으로 가서 문안을 드렸고 황 씨가 장부를 펼칠 때는 그 곁에 앉아 함께 들여다보았다. 황 씨는 그것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으며 하나씩 가르쳐 주었다. 장부를 읽는 법을 배웠다. 거래처와 신용을 헤아리는 법을 배웠다. 어느 지역에서 어느 계절에 어떤 물건이 귀해지는지를 배웠다. 포목의 종류와 질을 구분하는 법도 배웠다. 황 씨는 그것을 가르칠 때 설명에 앞서 반드시 실물을 먼저 보여주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 다음에 이름과 가격과 쓸모를 기억하게 하였다. 온조는 그 방식이 약초를 배우던 때와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다. 황 씨는 무엇을 가르치든 손을 먼저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었다. 황 씨가 어느 날 온조에게 물었다. 너는 무엇이 되고 싶으냐? 온조는 잠시 생각하였다. 그러고는 할머니처럼 되고 싶다고 하였다. 황 씨는 그 대답을 듣고 웃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그렇다면 더 배워야 한다고 하였다. 그 뒤로 황 씨는 온조를 데리고 장터를 돌았다. 직접 거래처를 만나는 자리에 데려갔다. 처음에는 뒤에 서서 보기만 하게 하였다. 두 번째부터는 옆에 앉게 하였다. 세 번째부터는 먼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온조에게 물었다. 온조는 천천히 대답하였다. 틀릴 때도 있었고 맞을 때도 있었다. 황 씨는 틀렸을 때도 크게 나무라지 않았다. 왜 틀렸는지를 함께 짚어가며 다음번에 다시 생각해 보게 하였다. 입양 문서는 그해 가을에 공식적으로 작성되었다. 황 씨는 아들을 내쫓고 온조를 손자로 드린다는 뜻을 관하에 문서로 남겼다. 온조는 그 자리에서 황 씨에게 절을 올렸다. 황 씨는 그 절을 받으며 말하였다. 배운 것을 잊지 말아라. 재산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법을 잊지 말아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다. 온조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온조가 성인이 된 해, 황 씨는 자신의 재산 전부를 온조에게 물려주었다. 창고와 거래처, 장부와 가게 여러 곳이 온조의 이름 아래로 옮겨졌다. 황 씨는 그것을 서두르지 않았다. 온조가 충분히 익혀가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다가 때가 되었다고 여겼을 때 넘겨주었다. 온조는 그 재산을 받으면서 황 씨에게 말하였다. 할머니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없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황 씨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다. 나도 내가 없었다면 산속에서 그대로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이 더 필요하지 않았다. 온조는 거상이 된 뒤에도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고 달라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달라진 것은 겉모습이었다. 반듯한 옷을 입고 여러 거래처를 오가며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 달라지지 않은 것은 손이었다. 이른 아침 황 씨의 방문을 두드리는 손. 황 씨가 불편한 것이 없는지 살피는 눈. 황 씨가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먼저 알아채는 귀.
그것만큼은 흉가에서 살던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황 씨는 온조가 마련해준 따뜻하고 넓은 방에서 지냈다. 아침이면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방을 가득 채웠다. 황 씨는 그 햇살 속에 앉아 약초를 손질하는 것을 즐겼다. 손이 기억하고 있는 일이었으므로 온조가 거래를 마치고 돌아오면 그 약초로 차를 다려내어 놓았다. 온조는 그 차를 받아 마시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황 씨에게 풀어놓았다. 황 씨는 듣다가 가끔 짧게 한마디를 얹었다. 그 한마디가 온조에게는 언제나 이정표가 되었다. 어느 봄날 오후 온조는 거래를 마치고 일찍 집에 돌아왔다. 황 씨는 마당의 쑥밭 앞에 앉아 쑥을 다듬고 있었다. 온조가 마당에 들어서자 황 씨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황 씨가 말하였다. 오늘은 어땠느냐? 온조는 마당에 앉으며 잘 되었다고 하였다. 황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쑥 다듬는 손을 움직였다. 온조는 그 옆에 앉아 함께 쑥을 다듬기 시작하였다. 마당에 햇살이 고르게 내려앉았다. 쑥 냄새가 봄바람을 타고 부드럽게 퍼졌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움직였다. 흉가의 새벽에 불씨 하나를 살리던 손과 산속, 가마 안에서 마지막으로 온기를 붙잡고 있던 손이 지금 이 따뜻한 마당에서 나란히 움직이고 있었다. 감나무 한 그루가 마당 한켠에 서서 새잎을 내밀고 있었다. 온조가 태어나던 해에 아비가 심었다는 그 나무였다. 옮겨다 심은 것이었으나 이 마당에서도 잘 자라주었다. 이 봄에도 여김없이 새 가지를 뻗었다. 그 아래에서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급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았다. 해는 천천히 기울어갔고 마당의 그늘이 조금씩 길어졌다. 쑥 다발이 하나씩 쌓여갔다. 온조는 황 씨 곁에 있었고 황 씨는 온조 곁에 있었다. 그것이 오늘이었고 내일도 그러할 것이었다. 봄바람이 마당을 한번 지나갔다. 감나무 잎이 살랑였다. 두 사람의 손이 멈추지 않고 움직였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